네, 이것만이 21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옆에 또 손승우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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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4개가 붙었는데 다들 소리가 좋아졌다는 댓글 내용으로. 내용이요. 네, 소리가 내용이 좋아졌다. 좋아져야 되는데 소리가 뭐 좋아졌군요. 일단 뭐 소리가 좋아야 일단 뭐라도 들어볼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옮긴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게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주고 이제 겨우 옮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네. 수출이 잘 돼야지 뭐라도 될 텐데 그렇죠. 안 그래도 뭐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해도 유럽 같은 경우도 6월 15일부터 뭐라고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광 정도 살리는 거지 본격적인 산업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안 그래도 회복이 더디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한테는 더 여건상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데 장기적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미국 중국이 한창 싸우던 작년. 재작년 뭐 이때 재작년에 네. 최고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특히 지금은 이제 그러잖아요. 그냥 권투 선수가 1라운드에 잽을 맞는 거랑 그 계속 맞다가 한 무슨 일이 한참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 잽을 맞는 거랑 강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미중 갈등으로 한 대 맞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 최근에 CNBC가 하버드대 교수 그레이엄 교수랑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봤던 것 중에 CNBC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미국과 중국의 그 싸움의 결과는 그 윈윈이 아니라 이제 루즈루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루즈루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결국 두 나라 다 그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싸우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전제가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전제가 그거였거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중 갈등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학자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코로나19 대처에 실패를 했고 그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선 외부의 적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중국 너네 시작했잖아. 그러기다가 또 지금 홍콩 인권법이 또 네. 들어왔죠. 홍콩에 지금 이렇게 해? 그럼 우리가 홍콩을 지금 특별 대우를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다시 조건을 바꾸겠어. 뭐 아니면 제재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좋은 상태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한에서 의사가 그 사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반감도 있었고 지금 뭐 중국에 워낙 누르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한테 다녔다가는 시진핑 맞아요. 주석의 지도력에 흠이 가는 그 나라는 그걸 못 찾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툭툭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픈 구석들이죠. 지금 이제 미국 의회가 말하는 것들도 홍콩 얘기하고 있고 뭐 저기 위구르 쪽 신장 위구르 쪽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인권 얘기 뭐 이러면서 건드리니까 여기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CNBC나 그 하버드 교수는 싸울 거다. 계속 점점 더 싸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진핑 지금. 입장에서는 작년하고도 상황이 또 다른 거죠. 작년에는 사실 뭐 그 좀 화웨이를 덜 때리고 약간 금융시장 좀 개방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방이랑 기술 패권 이 부분에서 너무 다 내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조금 많이 물러났잖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시진핑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 캠페인 중에 핵심이 반중 멘탈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시진핑으로서도 작년처럼 계속 물러났다가는 자기는 이제 작년에는 돈 문제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자기한테도 유리했다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손승욱 기자가 얘기를 하신 그
교수에 대해서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왜 인터뷰를 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한번 이것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고 미국에서도 뭐 이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예견한 그런 책이라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책이죠. 이 사람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결정의 에센스부터 네. 시작해서 선배 되게 좋아하는 이런 책이잖아요. 정치학 관련한 책, 정치학 관련해서 되게 통찰력을 보여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썼던 이 책에 썼던 가장 중요한 용어가 지금 뭐 요새 언론이나 혹은 인터넷이나 뭐 중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용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굉장히 주로 씁니다. 이거 쓰는데 뭐냐면 투키디데스라는 옛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그리스 시대의 역사를 쓴 사람이 이름이 투키디데스인데 이 사람이 왜 그리스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그런 파멸적인 전쟁을 치르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미국과 중국 관계도 결국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분이 이 책에서 분석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와 도전하는 국가가 떠올랐을 때 전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딱 2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그래서 미국이 부상할 때 영국이 한마디로 일종의 포기를 했던 경우,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유럽에서 패권을 쥐게 되는 경제적으로 다시 패권을 쥐게 되는 과정, 이 정도 빼고는 다 전쟁으로 귀결이 됐고 그 전쟁이 파멸적인 경우들이 꽤 많았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 관계도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책에서 이미 상당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분이 쓴 책을 읽고 나면 싸우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네, 들고 네.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해소가 되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분의 책에 뭐가 나오냐면 중국이 그 부상을 멈추거나 혹은 미국의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경제 발전을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산당이 자유경제에 들어가서 이 같이 편입이 돼서 활동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산당이 약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시진핑 전까지는 당이 약해지는 걸 상당히 용인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해왔던 측면이 있다면, 시진핑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뒤집었느냐, 고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부터 중국 고전, 중국의 옛날에 그 화려한 역사 이런 걸 화려한 시절. 엄청나게 가르치면서 이 역사를 재현할 세력은 중국 공산당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홍콩 문제에 있어서도 연결이 되는데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위대함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건 반역이다. 지금 그럴 때냐 니들이 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할 때냐 지금 뭐 나라가 일단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공산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너 왜 딴소리네, 반역이야. 이게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집권 이후에 상당히 체계가 잡혀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건드리고 있는 것들은 위대한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서양이 괴롭혀서 그렇게 됐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딱 그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맞아요. 더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폼페이오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공격할 때 중국 공산당이라고 정확하게 딱 해요. 우리는 중국이 타겟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타겟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저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저는 한국 외신에서 특히나 미국 대선 때문에 트럼프가 위험한 도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됐었어도 이런 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바마 때 중국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했던 거에 대한
전반적인 네, 반감이 반감이 있죠. 존재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이 끝나면 정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미중 갈등은 근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음. 구조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이제 본인 나라의 한 절반 정도 쫓아왔다 싶을 때부터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을 놓쳤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력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한 70% 선까지 왔다라는 평가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70% 정도 되면 미국이 그렇게 쉽게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미국도 총력전, 중국도 이제는 이제 꺾이지 않고 더 싸워보겠다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 조금 더 계속 갈 수 있겠죠. 패권 싸움이라는 근데 게. 미중 갈등 그 패권 다툼 자체는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 이게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가 맞는데 사실은 지금 다들 그로기 상태인 데다가 너무 이게 전염병이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세계화는 끝났다 뭐 이제 막 자국 막 중심주의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랑도 맞물려 가지고 사실 이게 미국 안에서는 더더욱 좀 뭐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라든가 미중만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1년 산 적도 있었고 사실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10년 넘게 살고 있어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분이 들고 내가 걔네들은 거기서 이제 평생 살기로 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들고 지금처럼 무서운 때는 없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9.11 테러 직후에 있었었는데 그때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빡빡해졌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런 얘기 정도는 있었어도 이 뭐랄까 그 멘탈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제가 미국에서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걔네들이 10년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미국을 느껴본 미국- 적 있어요? 뭐 갑자기 예. 우스갯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못 겪어봤을까요? 겪는데 이해를 못해서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분명히 네. 인종차별을 네. 영어로 했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냥 이럴 때는 웃자 그러고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영어가. 솔직히. 영어 그러니까. 잘하죠. 예. 네? 영어 잘하죠.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고 근데 저도 사실 백인 99.9%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LA나 뉴욕과는 달라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되게 해피하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해피하겠다니까 점점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하여튼 뭐 그렇다고 아니 근데 치고, 진짜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근데 이제 얘네들도 지난 10년 동안 이런 얘기를 전혀 저는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것에 되게 만족하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기회에 중국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런 면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뭐 둘이 뭐 정말 싸움까지 막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우리가 잘 써먹으면 그 우리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전염병 약간 뭐 병균 막 이런 거랑 이제 맞물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문화적으로는 경제 문화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도 되게 사실 나쁜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요새 진짜. 갑자기 정시에서 옆으로 쑥 갔다가 그렇긴 지금 한데, 근데 문명의 충돌로 지금 가고 갑자기 있죠. 글로 네, 좀 근데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원래 인종차별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요번 기회에 유럽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에 있는 제가 작년에 파리에 있을 때 알던 분들도 뭐 지금은 들어와 계신데 초창기에 유럽 초창기에 보면 뭐 한국 사람인지 뭐 중국 사람인지 구분 안 되니까 그 뭐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런 무서웠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피폐하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풍파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일 때 얻어맞아서 그러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팔팔하게 뛸 수 있는 길길이 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쟤들이 더 밉고 더 화가 난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손수욱 기자 얘기한 대로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동조를 얻어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됐고 그래서 로이터에서 쓴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EPN이라는 요새 나온 이제 그 뭐예요?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 경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게 미국이 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뭉쳐서 중국과 맞서자 경제적으로. 그게 미국에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폼페이오 장관이 4월 말에 4월 29일 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EPN이란 말은 쓰진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슬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등과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운을 떼면서 시작한 말이 뭐 공급 체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서플라이 체인이 한 30초 얘기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무슨 의미가, 왜냐면 한 10분 돼 있는 그 기자회견 중에 30초 정도 휙 지나가기 때문에 저걸 과연 의미를 두고 한 말인가? 근데 그 이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 현상인데 로이터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세계화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 무역을 계속 자유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쪽과 중국의 매파가 싸우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매파가 이겼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꼭 대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일드 호크라고 써놨는데 차이나 혹스라고 써놨는데 호크가 이제 매파죠. 로이터에서 표현은 차이나 혹스가 분명히 워싱턴에 존재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 다음 정권에 가도 차이나 혹스는 워싱턴에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문이다라고 짚는 건 저는 상당히 대선 나이브한. 때문이다라는 게 아니라 대선이 근데 우리나라의 때문에 더 언론들이 강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제목부터 그게 되게 좀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그렇게 쓰는데 캠페인의 핵심은 맞아요. 지금 근데 현재.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 오판을 네. 저는 만들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건 그러니까 예를 아니죠, 들면 이거는. 예. 바이든과 토론에 들어갔을 때 중국 문제가 나왔을 때 바이든이 중국 편을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중장기적인 문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진짜 신냉전이란 말이 너무 좀 맞는 것 같아서 약간 두려운 그리고 게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를 자기의 텃밭으로 보고 특히나 중남미도 내 영향권 안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대한 어떤 감정, 다른 데 대한 개입과는 다르거든요. 중남미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그동안 꺼려 했었고 네. 실제로 EPN이라는 게 가동되면서 이 기사에서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게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에 요청을 하는 것이 그러면 중국 공장을 우리한테 옮겨라라는 제안을 중남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EPN의 개념이 뭐냐면 중국과 연결된 고리를 최소화로 끊고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나라들로 특히 핵심 산업 시설들을 옮겨서 중국과 접점을 최대한 끊겠다라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가 화답을 바로 했어요. 영국이 한마디로 법을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공장을 강제로 국내로 끌고 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의약품들, 이게 영국의 해열제인가요? 해열제인가가 3분의 1 이상이 중국산 원료를 쓰는데 이거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열제 원료라는 건, 해열제는 사실 인도적인 거잖아요. 약품인데 그런 거를 중국산 재료를 끊어내겠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관계를 끊는 것까지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중국 없이 제대를 두들겨 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느낌. 세계의 공장이 중국인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미국의 웬만 뭐 애플을 포함해서 유명한 그 대기업들이, 큰 회사들이 뭐 스포츠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이제 그거를 빼오겠다는 거고, 아까 EPN 얘기했지만 거기에 거론되는 나라들은 우방국들이고, 그러니까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권혜리 기자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 언론들의 이제 냉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콜드. 이 얘기는 김범주 앵커 말한 대로 대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냉전으로 간다. 모르겠어요. 양쪽 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공장을 뜯어다가 옮기는 거는 쉽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중남미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바로 중남미로 오기 힘드니까 뭐 베트남도 우리 편, 한국도 우리 편,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라인을 긋고 있는 거죠. 중국 주변에. 대표적으로 타이완의
그 반도체 업체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화웨이랑 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 나누기를 하면서 공장들을 이제 우리 편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은 어제 중국 대사가 막 얘기했듯이 뭐 한국이 어떻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삼성을 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현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퀄컴이나 인텔이 하고 있는 거를 중국 쪽에서 쫓아오는 걸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곧 우리한테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오겠죠. 뭐 어떻게 강요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냉전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솔직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물건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사니까. 삼성이 반도체도 만들지만 휴대폰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미국 비중이 우리가 절대적이다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수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시장 다 어느 한쪽에 뭐 결국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이 계속 이제 한 걸음씩 점점 되겠죠. 미국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위터에 뭐 그거 경고 붙었다며요. 오늘 붙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고에 굴하지 않고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중국은 주로 또 그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브리핑 때 그렇게 되면은 계속 서로 막 계속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레영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거기 거의 냉전 수준으로 갈라서는 상황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장기적이죠. 이제 약간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포린 팔러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외교 네.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주 전에 일주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그 대분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근데 그 맨 앞단락이 되게 우리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사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국의 중심에 있던 대사가 미국에다가 뭐라고 전문을 보냈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조이면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한마디로 몰면 몰아가면 전쟁으로 간다라고 경고를 보냈었다. 그게 누구냐면 1936년인가 7년에 주 일본 대사였다. 포린 어페어스 포린 포린 네, 어페어스 네, 포린 거기에 어페어스, 예. 그렇게 쓴 거예요. 네. 그 경고를 무시하고 워싱턴이 밀어붙여서 결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렀다라는 사례로 시작을 합니다. 듣기엔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들다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몰면 결국 전쟁이다. 라는 이제 뉘앙스로 기사가 갑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책이나 기사들이 전쟁을 상정하고 쓰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위 외교관한테 들은 얘기가 그분이 북한하고 관계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인데 미국과 우리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왜 다르냐 했더니 우리는 전쟁하면 정말 파멸적이고 6.25를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얼마든지 전쟁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랑 개념이 다르다. 전쟁은 정말 쉽게 생각한다. 반대로 우리를 전쟁에 몰아넣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막 전쟁하면 막 벌벌벌 떨지만 워싱턴에서 버튼 누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안 않는다라는 겪어봐서. 거예요. 안 겪어봤다기보다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토에서 전쟁을 전쟁을 아니, 겪지 남북 전쟁을 남북 전쟁을 이유가 겪었다는 없었죠. 수준으로 그 사람들은 겪어본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전쟁을 굉장히 쉽게 아니 생각한다. 남북 전쟁은 많이 죽었어요. 남북 전쟁이야 무슨 뭐 아, 150, 그러니까. 150년 정말 너무 오래됐군요. 160년 예. 전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유로 없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의 개념을 빼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시대에 또 가능하다라는 상정을 머릿속에 핵전쟁인데요. 핵은 서로 못 그렇게까지 안 쓰는다는 가더라도. 점에서 왜냐하면 아니 근데 예를 들면 한쪽이 전쟁을 해서 한쪽이 만빵 깨지면 그때는 핵이죠. 그거는 이제 또 너무 아니 그거는 넘어갔나요? 그건 너무 파멸적인 아니, 근데 거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뭐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도 솔직히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이제 첨단 무기들을 뭐 중국의 첨단 무기가 과연 뜨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일단 미국은 괌에 기지가 있고 일본에 기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아무래도 중국 본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국 본토로 중국도 뭔가를 하겠죠. 또 상상을 본토로는 본토로 가는 건 이제 못할 것 핵미사일밖에 같긴 없는 해요. 건데. 네. 아니 뭐 뭘 어떻게 우리가 할지는 갑자기 또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갑자기 전쟁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예를 상상을 들면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금 처음 하는 것 말씀드린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의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진짜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서해 쪽으로 서해 해변에 미사일을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돌연선이라고 중국은 표현을 하는데 그 서해안에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에 접근을 못하도록 미국 해군이 그래가지고 그 돌연선이 지금 한반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까지 미사일로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땅에도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유사시에는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요. 뭐 여기. 미군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한마디로 그 스시마 쪽 정도까지는 미국 해군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해군이 자꾸 타이완 해협을 중간에 지나가는 게 니네 미사일 있는 거 아는데 개겨봐 한번.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국이 2달간 지금 그 동해 바닷가로 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직전에 하루 전에 미국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측에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중국 북부와 남부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쯔강 밑으로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각 도시별로 성별로 고립이 된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 저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석유를 끊어버리고 남쪽 경제를 약간 괴롭히면 남쪽에서 북쪽 정부에 대항하는 뭐 독립 세력이 나올 수 있고 별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해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되게 그렇죠.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강한 네. 강한 과연 중국을 깨기 위해선 진짜 전면전 아니면 쪼개는 거죠. 그걸 이렇게 과연 쭉 보다 보면 이게 어떤 시나리오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넘어서 얘들 진짜 생각이 많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정말 그냥 좀 여차직하면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느낌은 많이 받거든요. 중국 역사를 쭉 보면 중국 대륙이 하나로 합쳐 있을 때보다 나눠져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통일돼서 길게 간 적도 있지만 완벽하게 통일을 했던 적은 없고 또 이렇게 툭하면 갈라지고 그랬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중국과 핵을 들고 있는 중국과 전면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뭐 신장 위구르 뭐 또 타이완도 또 인정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반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WHO 얘기할 때 왜 타이완을 안 불렀지? 뭐 이런 식으로 쿡쿡 찌르는 식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소수 민족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을 갈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의 그 매파들은 어떻게든지 중국을 주저앉혀야 되기 또 때문에 반대로 중국의 지금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말하자면은 중국이 갈라져 있던 시대와 그 중앙 집권적으로 굉장한 권력을 구사했던 시대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그동안 회복해서 이제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 때라고 그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시점이기 때문에 진짜 되게 강과 강이 부딪히는 그런 식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데 힘들어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한국 학자가 그래서 썼는데 진짜 지난 50년간 뭐 북한이 있고 어쩌고 정말 편하게 살았다 니들. 정말 우리는 편하게 살았다. 미국이 원사이드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편입이 돼서 네. 있었기 때문에 뭐 북한의 위협은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편하게 산 건데 이제부터 머리를 굴리고 맞아요. 촉을 곤두세우고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천천히 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긴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친북 니는 너 뭐 북한 편이냐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논쟁이 몇 년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게 되게 거세게 있었는데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다, 얘기다, 논법이다.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가 지금 우리의 생존에 지금은 제가 볼 때 과연 몇 %나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저러고 있고 우리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안보적으로나 뭔가 우리도 굉장히 국리를 해야 될 판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는
사실 게임 체인저가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정말 낡은 관점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를 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근데 점에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줄을 계속 타야 되는데 그 줄을 탈 때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타이완의 TSMC가 하와이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우리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우리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북한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가 항상 정말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될 것들이 되게 근데 많을 이제 많을 방금 거예요. 권혜리 기자가 예. 얘기한 그 부분이 예. 우리 요새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 줄을 타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애들 싸움 비슷하잖아요. 막 거의 난 너 싫어, 난 너 안 놀아, 뭐 이러고 싸우는데 중간에 껴서 야 왜 이래 이렇게 중재를 하는 애들이 제일 미운 거죠. 사실 어떻게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작년 초인가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예. 그 기사가 하나 조그맣게 떠서 어디도 이제 쓴 적이 없는데 제가 찾아보고 이게 뭐지? 근데 외교부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관리가 뭐라고 써놨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우리는 동맹에서도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잴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한국보다 앞서 엄청 있다고 들어가 있죠. 평가한다. 워싱턴에서 공통적인 그런 평가가 아, 그럼요.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편을 명확하게 그렇죠. 들고 명확하게 있기 들고 때문에. 있죠. 예. 그러니까 애들 싸움일 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줄을 탄다고 생각하지만 양쪽에서 볼 때는 빨리 줄 서야 될 걸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는 시점이 온다면 EPN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대놓고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에 11월에 얘기를 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들은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관리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그때 EPN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 경제차관이 와서 혹은 미국 경제 관료가 와서 한국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었겠죠. 근데 일종의 게 시그널인 거예요. 줄 서. 난 너한테 얘기했다고 할 거야. 몰라. 난 너한테 이미 얘기했어. 몰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선택의 순간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대부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첨단 산업들이잖아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자,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미국 입장에서나 중국 입장에서나 되게 중요한 전략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계속 중국의 반도체를 되게 놔둘 것이냐. 중국 입장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우리한테 해줘야지. 우리가 제일 많이 사는데 그럼 그렇게 미국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가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예 우리가 이제 쪽박으로 이렇게 물 퍼서 만약에 사는 나라라고 하면 쪽박이 깨질 수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하자면은 쪽박이 안 깨져도 우리 밥그릇이 이렇게 좁아지는 시대는 왜냐하면 사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돈을 풀기도 했지만 중국이라는 전에 없던 플레이어가 이렇게 커지면서 다들 먹고 사는 게 조금 윤택해지는 과정이 그렇죠.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고 수출국이죠. 그게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신냉전 내지는 정말 빨리 줄 서라라는 이 시대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쪽박은 안 깨지더라도 밥그릇 자체가 작아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중국의 의존, 네. 중국에 그렇게 비율이 올라간 건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그 네,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금융위기 아니었어요. 이후.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상황 자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꼭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느 편을 들지 거수하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회피하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적자지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선 끝나면 다 정리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우리의 희망을 섞은 전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태는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고 이게 다시 뭐 대선 이후에 살짝 봉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 봉합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네, 있는 다 거죠. 불릴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정말 다양한 고민과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 그 손승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중국에 많은 걸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수출 비중이 높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한국이 석유나 에너지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석유를 끌어다 쓰는 건 미국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요. 얘기하면 네. 미국이 그 바닷길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를 끌어다 그러니까 쓰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미국이 그게 수가 틀려가지고 예.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상황 네. 자체가 모든 것이 애들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쪽박은 안 깨져도 밥그릇 작아지는 거는 그냥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제3의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줄타기라는 게 사실상 되게 네, 힘든 네. 게임이 쪽박- 말이 그러니까 줄타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다고 얘기하지만 세계 1위 최강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우리가 수출이 아무리 중국에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미국이라 등을 돌리고 우리 중국에만 네. 팔 거야. 이렇게 못 그렇게 살거든요. 못하죠. 왜냐하면 못하는데 숫자 이상으로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그로 인해서 생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쉽게 뭐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회피하는 분들도 아마 이거 생각하면 이쪽인 것 같고 저거 생각하면 저쪽인 것 같다라는 건데 뭐 대선 끝나면 나아지겠지. 저도 거기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무음으로 해놨는데 알람은 울리네요. 그러네. 네. 알람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위를 갖고 있는 이제 첨단 무기라든지 뭐 이런 군사적인 측면의 바탕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나 뭐 아니면 그 관련된 기초 반도체 산업들, 무기 산업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거 쫓아가려고 돈을 엄청 쏟아붓고 네. 있잖아요. 그 문제는 중국이 최신의 뭐 진짜 인텔,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을 갖게 된다면 과연 중국이 어디까지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산업을 어디까지 키울 수 있냐? 한번 봤잖아요. 파웨이를 보니까 중국이 미친 듯이 돈을 대주면서 파웨이를 키웠더니 어라? 5G에서 갑자기 세계 최강의 국가가 기업이 중국에서 등장하네? 얘네들이 이걸 그렇게 만들 정도가 됐어? 물론 파웨이의 기술의 상당 부분은 근데 화웨이 발음을 도대체 F로 하시는 겁니까? 뭘로 하는? 예. HWA. 예, 파웨이. 화죠, 화. 화인가요? 화웨이. 예. 근데 저 발음이 그랬나요? 예, 예, 발음이- 화웨이. 예, 화웨이. 걸리네요 귀에. 네. 죄송합니다. 왜 웃어요, 권혜리 기자? 아, 원래 이런 진짜? 역할이에요. H고요. 예. 이런 역할이에요. 원래. 화웨이. 근데 하여튼 그 기업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도 다 미국이나 뭐 다른 기업에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냥 놔뒀더니 이 정도 큰다는 거죠. 발음 못하겠네. 그 기업은 그래서 그 기업을 보고 발음에 자신 없을 때 그 기업으로 가야죠. 그 기업으로 가야죠. 예, 그 기업을 보고서 이제 미국이 놀란 거죠.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네. 이제는 제가 새가슴이라서 이런 게 먼저 더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느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우리는 상당한 출혈과 네. 고통이 모든 시나리오의 아니, 존재하고 그래, 있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성이 그게 말하는 초격차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지금 뭐 양쯔 어쩌고 뭐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발음 조심해. 반도체 회사들도 막 많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막지 않으면 미국과 대등한 수준 아니면 한 7, 80%까지 5G는 뭐 이미 그 회사 때문에 좋은 상태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기술적으로 중국이 쫓아오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5G의 예를 드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때리기 위한 핑계다. 통킹만 사건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때리기 위한 걸로 좋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국무부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들, 전 세계적인 사안들이 그 단락이 있는데, 물론 ABC 순서로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꼭 ABC 순서를 왜 그렇게 했을까? 오히려 ABC 순서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맨 위가 5G입니다. 맨 위가 5G예요. 그러니까 물론 A보다 숫자가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눈에 띄는 게 5G의 안정성, 그 보안성 문제를 제일 먼저 걸어놨어요. 그렇게 보면 미국 국무부의 제일 과제가 5G가 돼버린 상황인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5G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통신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속도의 개념을 넘어서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5G가 그 기업이 기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율주행차부터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를 크게 만드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사실 미국도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지만 또 중국도 되게 호시탐탐 이제 좀 독립해 보려고 달러로부터 독립해 보려고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들의 그거를 스피어를 구축하려고 엄청 하고 있잖아요. 영어 나왔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이게 좀 자꾸 파웨이에서 뭐라 그러고 그 구축 영역을 구축하고 영역이라고 하면 되는 걸 예. 그걸 그렇게 굳이 하여튼 그 저기 할머니 잊어버렸잖아요. 스피어부터 다시 하세요. 네. 아 싫어 영역. 갑자기 소리 질러서 아니, 게다가 저쪽에서 화들짝 놀라셨어요. 네. 볼륨이 올라간다. 네, 아니 그다음에 되게 좀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그 아주 애매한 때, 모호한 때 사실 물론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미국이 이 아니 그게 갑작스러운 권혜리 기자가 자꾸 애매하고 뭐 이렇게 미국이 볼 때는 애매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제가 지금 하려던 얘기는 중국이 이제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시작한 시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거의 무한정 달러를 풀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대선 되고 나서부터 계속 약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야지 우리랑 면들이 있으니까 약달러 얘기하다 갑자기 강달러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지금 이렇게 달러를 푼 상태에서는 결국 달러 가치가 장당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그냥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국면이 아니어도 사실 미국의 그 전 세계에 대한 그 경제적 악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많이 떨어져 온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막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좀 깔짝깔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그 달러 인덱스 그 그래프로 보면 거의 90년대부터 그 달러의 어떤 악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페트로달러의 그 악력이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수십 년 그 주기로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사실 10년 전부터 준비한 건데 쓱 들이밀잖아요. 이 시기에. 이것도 되게 짜증나는 일일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예. 작년 11월에 하버드대에서 뭐 서머스 전 총장 비롯해서 그 최근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아주 저 요직 그 경제나 국무 쪽에서 요직에 있던 관리들이 모여서 하버드대에서 모의 시나리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1년에 한국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이 무력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국지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영역이 구축되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로 그 거래를 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런 스피어가 생긴 상태에서 북한이 거기서 이제 뭐 무기라든가 물자라든가 이런 거를 공수를 받아서 결국 미국에 대항하는 그게 그 저 서머스 전 총장 비롯한 이 석학들이 모여갖고 만든 딱 그 시나리오거든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굉장히 정말 좀 뭐랄까 아주 영화에 가까운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뭐랄까 미국에서 이런 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중국의 저런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달러로부터 도망가려는 그 노력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 나냐면 그러면 근데 사실 미국은 그런 디지털 화폐를 굳이 막 그렇게 막 앞장서서 구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넘버 원이니까 달러의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됐어 잠깐 좀 있어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숙제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권혜리 네. 기자 얘기를 듣고도 드는 생각이 네. 정말로 그게 위협인가 네. 아니면 위협이라고 그걸 부추기는 과장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네. 거부감, 불안감 네.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거라는 네, 네. 거죠. 하나의 현실로. 네. 충분히 그렇게 손수국 기자는 먼저 자리를. 네, 네. 제가 인터뷰가 예정이 돼 근데 있어. 누굴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되게 그 때문에 양보 입고 왔죠. 네. 빅 시리즈를 높은 분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먼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다녀오십시오.
뭐 댓글도 그렇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도 그렇고 친미, 친중 이런 식으로 갈라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친미니까 너 저쪽 편이고 너 친중이니까 이쪽 편이고 뭐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를 또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중국에 대한 혐오도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가지고 더 증폭해서 최근에 어느 인터넷 언론이 그 정말 쓰면 안 되는 기사를 썼어요. 제가 제목을 제 입으로 올리면 또 혐오를 조장하는 거라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혐오스러운 문장을 중국 사람한테 들려줬더니 정말 기분 나빠하더라라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혐오스러운 문장을 막 대다수가 쓰거나 많이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평소에 막 떠들고 다니는 말이 아닌 거를 가지고 굳이 그런 식으로 뭐지? 혐오를 키워서 또 매체의 어떤 재미를 보려고 하는 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 논의에 있어서 이제 다시 남한산성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 논의에 있어서 어떤 물론 그런 정파색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배제하고 많이 좀 그런 걸 좀 빼고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그 딱 남한산성이나 뭐 예를 들면 그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나 나중에 결국 정파색에 어떤 그게 들어가면서 왜곡이 되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굳이 그런 역사를 보면서 다시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우리 너무 풍전등화 같은. 정말 우리 힘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솔직하게 석유가 그러니까 나길래 사람이 많길래 뭐 무슨 자원이 나오길래.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EPN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얘기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가지고 와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씁니다. 여기 참여할 거야 안 할 거야. 참여 안 하면 친중이고 빨리 참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들들 볶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 논의가 어떻게 보면 EPN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더 논의를 지연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고 그게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씹기 위해서 쓰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그럼요. 근데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양쪽에 다. 제가 그럼 양쪽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아닌데. 라는 그쵸. 생각이 저는 이 EPN을 보고 약간 섬뜩했어요. 아 이게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여기까지도 있는 거구나.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처음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저 아저씨 좀 또 격앙되셨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워싱턴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분출이 되니까 EPN은 좀 더 구체화된 거고 그 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훨씬 약간 환태평 안보에 있어서도 네네. 약간 이 한미일 공조 이런 것보다 환태평양으로 이렇게 해서 중국 빼고 가져가 보자 이런 거는 사실 몇 년째 있었죠. 사실 이게 되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요. 예, 인도태평양 전략. 그거는 예, 국방부에 아예 인도태평양.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요. 대놓고 써놨어요. 예, 그냥. 이거 인도태평양 전략. 예, 저는- 환태평양 인도태평양 저는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렇게 두꺼운 보고서로 예. 난 중국 진짜 싫고 너네 까버릴 거야라는 맞아요. 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쓰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 책은 뭐 아예 그냥 그 보고서는 네. 그냥 그런 거고 정말로 인도,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맞아요. 거기 약간 우리 빠져 있었고. 막아내겠다. 그래서 네.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에 상당히 나쁜 소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 중국이 호주에 지금 경제 보복을 우리 사드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맞고 보리 맞고 네. 지금 막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랑 중국도 되게 막 그러니까 호주한테 으르렁하잖아요. 중국이 호주한테 예.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와 영국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중국 들어가서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못 하겠다. 그게 네. 지금 가장 첨예한 대립의 지점인데. 네. 그래서 호주에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차지했을 때 호주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 뉴질랜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네. 생각해서 영국과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막겠다라는 의지. 네. 인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인도는 그러니까 업저버의 느낌. 예. 뭐 우리 자체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 충분히 맞설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줄까 봐 약간 이런 느낌.
일본은 약간 더 적극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거기에 한국 보고 들어오라고 안 그래도 했던 거죠. 거기에 지금 이것까지 경제 네트워크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권혜 기자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초기부터 존재했고 근데 이제 워싱턴발 기사들의 내용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약간 견제 서로 약간 양 세력이 서로를 약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면 코로나를 계기로 차이나 매파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니까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 진짜 톡톡 튀어요, 이쪽으로 어려운 시대에 되게 초입에 진짜 네. 있다는 되게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한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쓸 일이 제가 한 번 있었어서 그러니까 보고서 비슷한 걸 쓸 일이 있었어서 이런저런 자료와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약간 든 느낌이 참 복잡하면서 알아야 될 게 많고 네. 고민해야 될 게 많고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최근에 보면서도 야 쟤네는 진짜 맘먹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겠구나 생각도 새삼 다시 들었어요 정말로. 중국이 호주한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참, 미국이 예. 그러니까 반중국 세력을 국가를 끌어들일 때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어떤 사례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린 저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정말 우리는 들더라고요. 동등한 관계 일단 네, 말과 제도적으로는 네. 동등한 관계라고 하고 우리는 어쨌든 뭐 조약도 맺고 뭐 서로 이렇게 해서 상호 계약을 해가지고 네. 법에 근거한 걸로 우리는 하잖아. 물론 그게 불평등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근거를 우리는 근거가 있게 하잖아요. 쟤네는 근거도 없어. 근데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 그 부분이 뭐라고 강조가 되냐면 중국은 전통적인 걸 다시 되살리기 때문에 내가 천자고 우리가 중심에 있고 너네가 우리에게 뭐 조공을 바치는. 근데 조공을 바치면 이렇게 형제의 나라 정도로 뭐 이렇게 때리지 않는. 그게 강압적으로 야 내놔 이건 아니고 이게 옛날 조선처럼 하는 걸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지금 그 조공을 안 바친 지 뭐 10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착하고 나쁘고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살려면 어떻게 네. 할 근데 그게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뭐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가 경제 팟캐스트라서 경제 부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우리의 경제적 윤택함에 상당한 기스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기사도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불편해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계속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중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넘어섰다. 네. 그래서 강제로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를 다오이다오죠. 중국명은 다오이다오. 서로 이게 독도처럼 싸우고 있는 섬을 지금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쳐들어가서 뺏어와도 일본이 방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를 크게 늘려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번에 그리고 그 미국이 국채 발행하면서 정말 그 일본이랑 주거니 받거니 한 거 보면은 사실 미국도 중국이 너무 자기네 국채 많이 갖고 있는 거에서도 그거 갖고도 한번 최근에 좀 약간 갈등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미국이 그 국채 발행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할 때 둘이서 뭐 공조를 했다고까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진짜 이 주고받기가 정말 착착착 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중국과 다툴수록 일본과 더 네. 밀접하게 접촉을 할 것이고 한국이 일본과 싸우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싫고 일본 편을 더 들 수밖에 없는. 네, 미국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게 누가 착하고 아니고 누구 그런 게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주 너무 방정식이 고차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뭐랄까 정말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될 네. 상황. 안 그러면 남한산성 같은 남한산성 영화? 아니 김훈 작가의 소설이자 안 영화죠. 읽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아 혹시 남한산성 병자호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이병헌 나오고 그러니까 병자호란 남한산성 아는데 그 소설이랑 영화를 안 봐가지고. 뭐 예. 그런 거나 뭐 하여튼 예. 호시절이 지나가 여러 가지로 호시절이 지나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도 힘들고 옛날처럼 짐 싸서 세계 여행 다니기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서 상당히 큰 파도가 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해야 될 네. 상황. 그리고 좀 뭐랄까 당파색 좀 빼고 예. 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너 무슨 편이지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요.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짜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 그럴 여유가 없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백두산을 마셔야 되지 않을까. 손수욱 기자가 가고 씹질 못하고 끝나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팀장님이 인터뷰까지 나가시는데 찝으면 안 되죠. 오늘은. 뭐 팀장님이 오죽하면 인터뷰 나가겠습니다. 똑바로 말이야. 되게 굉장히 좀 뭔가 큰 뭐 시리즈 같은 걸 하느라 약간 네. 인사 겸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팀에서. 또 뭐 그걸 디펜스하고 그래요. 까라니까. 난 착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오디오로 찾아뵙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